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성준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뭐, 자기소개 할 건 딱히 없고요. 5개월 된 애아빠입니다. 특별히 할 건 없습니다. 그, OT를 잠깐 해야 되는데, 좀, 많이 시끄럽잖아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도 사실 요즘에 거의 병적으로 뉴스를 보게 되거든요. 보게 되는데, 일단은 먹고 사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세상에 대한 관심 조금만 옆으로 밀어놓고 공부를 하면 어떨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그 이상 얘기하면 저도 탄핵될 수 있으니까 그냥 요 정도만 할게요. 그 일단은 이제 일기는 이제 이론 수업도 하고, 근데 이론 수업뿐만 아니라 이제 답안 작성도 설명을 하거든요. 이제 답안 작성도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답안 작성의 이 가장 기본은 이렇게 돼요. 답안 작성의 가장 기본은 첫 번째 이제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요.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이론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실관계와 적용 과정이 필요한데, 사실관계에다가 이론을 두 개를 버무리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는 이 결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요게 지금 가장 기본이거든요. 요게 가장 기본인데, 제가 요걸 몇 년 동안 칠판에다가 일일이 쓰면서 하다 보니까 좀 러닝타임만 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러닝타임만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은 이제 뭐랄까, 읽을 수 있는 텍스트로 최대한 대체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카페에다가 연기 숙제를 업로드를 해놨거든요. 카페 아시죠? 여기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저 카페에다가 연기 숙제를 업로드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다운받아 갖고 오십시오. 다운받아 갖고 와서 저랑 같이 텍스트로 보자고요. 근데 아마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안 받아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연기 숙제의 일부를 프린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카페 등원만 하면은 다 다운로드 되니까 요거를 좀 갖고 와 주세요. 그리고 일기도 숙제를 준비를 했는데 25점짜리 12번을 준비를 해놨거든요. 요거는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제가 내보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또 때려 베끼면서 또 답안 작성 연습을 해볼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플러스 이제 여러분들하고 모의 시험을 볼 건데 약 25점을 이제 7회를 보게 될 겁니다. 7회를 보게 될 건데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 두 번째 면 한번 펴보실래요? 두 번째 면을 펴보시면은 강의 진도표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우리 딸은 5개월밖에 안 돼서 이런 말을 못 알아들을 테지만 여러분들은 성인이시니까 아마 알아듣는다는 걸 전제로 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강의 진도표가 몇 줄이에요? 총 몇 줄입니까? 20줄이죠? 그죠? 20줄이에요. 근데 이 20줄을 두 개씩 묶으면은 총 몇 묶음이 되죠? 두 개씩 묶으면? 두 개씩 묶으면 몇 묶음? 우리 딸한테도 나중에 이런 거 알려줘야 돼요. 두 개씩 묶으면 몇 묶음? 10묶음이죠? 만약에 못 알아들으면은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20줄을 두 개씩 나누면 10묶음이 된다라는 거 꼭 물어보세요. 10묶음. 그죠? 그렇게 해서 10묶음을 보면은 몇 묶음째 모의 시험이 나오죠? 봐보세요. 몇 묶음째 모의 시험이 나오나 지금 확인하셔야 돼요. 몇 묶음째. 네 번째 묶음에서 모의 시험이 등장을 하죠? 그죠? 네 번째 묶음에서 모의 시험이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10묶음 기준으로 했을 때 3묶음 전이 모의 시험 범위입니다.
세묶음 전이 모의시험 범위예요. 예. 이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중에는 이걸 못 알아듣고 반드시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저랑 국민학생처럼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처음 모의시험은 시험 범위가 어디죠? 취역규칙까지죠? 취역규칙까지. 맞습니까? 왜냐하면 두 줄씩 한 묶음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시험, 두 번째 모의고사는 근로계약부터 어디까지죠? 임금의 보호 등 여기까지죠?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은 근로시간부터 징계까지죠? 그죠? 그래서 형아들 알아들었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진도가 이거랑 다를 수도 있잖아. 내 진도가 어떻게 나가든지 말든지 저는 지금 얘기한 대로 시험 볼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시험을 보는데 진도 시험 범위는 열묶음 기준으로 해서 세 칸 전이고요. 알아들었죠? 진짜로? 세 칸 전이고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은 달라지는 거 없어요. 6시 30분부터입니다. 6시 30분부터 알겠죠? 6시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6시 30분부터예요. 됐죠? 그렇게 해서 요 모의 시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답안 작성 요걸 연습할 건데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낼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낼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답안 작성을 연습하라고 사례집을 내는데 여기 있는 요 사례집은요 2기 때 설명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거 사례집을 왜 빨리 내냐? 그냥 여러분들 중에 미리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빨리 내는 건데 언제 낼 거냐면요. 올해 설이 1월에 들었잖아요. 이 설 전에 나올 겁니다. 설 전에 나올 건데 날짜를 특정해달라 특정 못해요. 날짜 저는 출판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출판 날짜까지 제가 컨트롤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설 전에 나올 거다. 설 전에 나올 거고 설명은 2기 때 할 건데 미리 사셔서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는데 작년 사례집이 정확하게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요번에 내는 사례집은 거의 두께가 기본서 두께예요. 어마어마합니다. 화나신 거 아니죠? 형한테 화난 거 아니죠? 화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아무튼 어마어마한 분량인데 어쨌든 미리 보시는 건 자유롭게 하시되 설명은 2기 때부터 할 거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카페에다가 여기 요쪽 여기 적용 과정 요거 하는 거에 대한 동영상을 저 적용 과정 카페에다가 저기 있는 적용 과정에 대한 동영상을 좀 업로드 할 거예요. 업로드 할 건데 작년에 좀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작년에 좀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좀 구린 것들이 있거든요. 구린 것들은 좀 제껴서 빼고 좀 새로 찍어서 올리려고 하는데 요거 언제 올릴 거냐 날짜를 특정해 달라 특정 못 합니다. 요것도 설 전에 올릴 건데 토탈에서 한 20 몇 개 정도 올리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도 작년에 요걸 업로드를 해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처음 올린 것만 조회수가 막 올라가고요. 그 다음부터는 조회수 안 올라가거든요. 근데 볼 거면은 좀 꾸준히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꾸준히 좀 봐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 들었던 평가로는 이 동영상이 진짜 자기 전에 보면 좋대요. 좀 보고 있으면 보통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하거든요. 보고 있으면 잠이 솔솔 온다고 합니다. 잠이 솔솔 온다라고 하고, 이 적용과정 동영상을 올리는 이유는요, 그렇습니다. 이 33회 시험부터, 저희가 답안이 20면이 됐어요. 물론, 작년에 시험 보신 분들은 알 테고, 시험을 안 보신 분들은 모르겠죠. 모를 텐데,
이 20면이 됐다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요. 과거에 이 16면에 100점짜리 시험일 때는 요때는 25점에 몇 페이지 정도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사람들이? 산수해보세요. 예. 4페이지 정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작년부터는 20면에 100점을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요때는 25점에 몇 페이지 정도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예. 5페이지 정도를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물론 그러면은 선생님 3페이지만 채우면 어떻게 무조건 떨어지나요? 그건 아니죠. 그런 거는 없어요, 세상에. 근데 조금 쓰고 나오면은 합격자 발표할 때까지 기분이 우울해요. 굉장히 우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노동법은 행정쟁송이나 이런 과목하고 달리 조금 양치기를 좀 해야 됩니다. 물론 양치기를 해도 가성비는 떨어져요. 노동법은. 여러분들 혹시 카페에서 합격 수기 같은 것 좀 보신 적 있으세요? 이번에 33회 합격 수기, 누구 합격 수기든 상관없어요. 보신 적 없어요? 아, 공부만 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노동법은 문제가 대체로 뻔해요. 대체로 뻔해서 되게 다 비슷비슷합니다. 실력들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저희가 점수를 낼 때 50점 기준으로 이렇게 종이 높게 나옵니다. 종이 높게 나와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60점이면은 60점 넘는 사람들이 분포가 많지가 않아요. 분포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그렇다고 이제 와서 합격 수기 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합격 수기 보라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행정쟁송 같은 과목을 예로 들면요. 문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점수 분포가 이렇게 쫙 이렇게 넓게 퍼집니다. 그래서 합격 수기를 몇 개 보다 보면요. 노동법은 점수가 좋아봤자 61, 62, 63 요 정도에서 분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쟁송은 보다 보면은 70점대 넘는 합격 수기들이 꽤 많이 눈에 보게 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라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사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다라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요. 노동법은 이렇게 연락에 해도 점수가 높게 나오는 과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들 실력이 비슷비슷해서 난이도가 높지 않고. 그러면은 노동법을 아예 놔버리면 안 되냐. 가성비도 떨어지는데 그러면은 딴 데서 한 7, 80점 맞아가지고 이거를 덮어야 되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가성비는 떨어지지만 연락에 해야 되는 과목이거든요. 연락에 해야 되는 과목인데 이 연락에 했다라는 거를 뭘로 보여주냐? 많이 적어야 돼요. 이론 파트도 많이 적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여기 있는 이 적용 파트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 적용 파트도 일단은 기본빵으로 많이 적어야 돼요. 100% 그런 건 아닌데 저도 여기 그 학교해법학원에서 강의한 것만 벌써 뭐 한 12년 차, 회수로는 13년 차거든요. 그러면은 저도 그 수험생들 합격하신 분들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양치기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점수가 잘 나옵니다. 1점이라도. 그러면은 이 동영상을 왜 업로드하는 거냐? 양치기 하는 요령을 여기에다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양을 때울 수 있죠? 참 쉽죠? 이러면서 양치기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다 조금 업로드를 하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이 양치기도 사실 필속이 좀 따라줘야 돼요. 필속이 느리신 분들은 주어진 시간 안에 양치기를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양치기를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분들은 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을 이렇게 빡 연습을 해야 되나? 잘 모르겠네요. 연습을 한다고 빨라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양치기가 잘 안 돼서 점수가 좀 충분히 뽑아져 나오지 않는다면은 뭐 다른 과목에서 벌충을 해야겠죠. 벌충을 해야 될 텐데 어쨌든 요거
노동법은요, 연락에 해도 60점 조금 넘어가는 정도고, 그 다음에 조금만 느슨하게 하면은 50점 초반대까지도 쭉 빠질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근데 노동법이 뭐 한 55점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시험 합격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최대한 때려 박아야 되는데, 가성비는 떨어진다. 그런 과목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요거, 여기 있는 거 요거, 요건 선택 사항이다. 여기 있는 건 이건 선택 사항이다. 보고 싶으면 보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근데 좀 봤으면 좋겠다.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서브노트를 낸다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서브노트는 2월 중순에 낼 건데 야 2월 중순도 날짜가 특정이 안 돼 있는 거 아니냐. 맞아요. 저는 출판사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날짜를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2월 중순이라고만 약속을 드리고 2월 중순 정도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서브노트는 2기 교재이기 때문에 2기 and 3기 교재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출판만 하는 거지 요걸로 수업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이론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연기 수업 들은 정도는 알고 있다. 연기 수업 들은 정도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연기 수업을 들은 거를 그대로 막 선명하게 다 알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노동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개략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수업을 할 거예요. 물론 저도 여기서 원투데이 강의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컴플레인 들어봤거든요. 1기 수업을 왜 연기 수업처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컴플레인 들어봤어요, 몇 번. 근데 굉장히 이기적인 컴플레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1기 수업을 연기 수업하고 똑같이 하면은 연기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똑같은 컨텐츠를 또 들어야 되는 건데 그건 좋지 않잖아요. 그잖아요. 나는 저런 기본적인 내용들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이기적인 컴플레인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 중에 당연히 해마다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공부를 1기로 처음 시작하는 거다.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분을 타겟으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 바퀴는 돌고 온 분들을 상대로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초심자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수업을 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컴플레인 하지 마세요. 그거 컴플레인 한다라고 해서 제가 연기 수업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연기 수업처럼. 알겠죠? 그러니까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정도는 어느 정도 듣고 왔다라고 하는 전제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판례를 많이 볼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연기 숙제나 일기 숙제 요런 사례 답안을 보면서 또 이론을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그냥 사례 없이 오직 이론만 설명하는 파트도 있을 겁니다. 크게 이렇게 할 거예요. 사례 답안 보면서 이론을 같이 녹여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판례를 보는 경우도 있을 거고, 오늘도 판례가 나갔잖아요. 이렇게 판례를 보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냥 이론만 설명하는 파트도 있을 거예요. 이론만 설명하는 파트도 있을 텐데, 어느 파트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제가 알아서 컨트롤 할게요. 적정하게 제가 알아서 컨트롤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 노무사 시험이 적어도 노동법은요, 뭐 대단히 머리가 좋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대단히 머리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 뭐랄까, 스테디함? 그 정도만 있으면은 누구나 일정 반열에 오를 수 있거든요. 일정 반열에 오를 수 있으니까 겁내지 마시고 그냥 잘 따라와 주세요. 여하튼 OT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제가 2기는 집단법부터 나갈 건데 1기까지는 개별법부터 나갑니다. 개별법부터 나가는데 가장 처음에 근로기준법에 이제 적용 범위를 나가고,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순서대로 나갔었는지?
기본 원칙을 배웠었죠. 그 다음에 이제 취업 규칙을 배웠었고, 그 다음에 근로 계약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근로 조건, 그 다음에 인사, 그 다음에 징계, 그 다음에 해고, 그 다음에 해고 외 근로관계 종료, 그 다음에 사업 변동, 그 다음에 비정규직, 그 다음에 산재, 이렇게 배우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다 끝나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개별법이 집단법보다 조금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 절반 이상 잡아먹게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기 적용 범위에서 연기까지만 해도 그냥 인적 적용 범위로서 근로자와 사용자를 곧바로 들어갔었거든요. 근로자와 사용자를 곧바로 들어갔는데 작년 말에 나온 판례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곧바로 못 들어가겠습니다. 작년 말에 나온 판례가 여러분들 상신 5인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 거 알고 계세요? 상신 5인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알고 계시죠? 1차 붙으신 분들은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 그죠? 1차를 안 붙었다고 하더라도 뭐 준비를 해보신 분들은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상시 5인 이상이냐 아니냐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2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는 2차 시험에 나올 만해요. 2차 시험에 상당히 나올 만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부터 좀 나갈게요. 여러분들 조문은 11조를 피시고요. 조문은 11조. 그 다음에 교재는 17페이지 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나간 자료 중에 추가 자료 1이라는 걸 피십시오. 자, 피셨어요? 예. 사실 교재는 필요 없고요. 조문부터 볼게요. 조문을 보면은 11조 적용범위 1항. 이 법은 근로기준법이죠?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요래 돼 있네요. 그죠?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형아들. 5인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조문이 다르잖아요. 법조문이 다른데 그 중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봐요. 괜찮아. 연차, 훌륭하네요. 예. 연차 아주 훌륭해요. 뭐 그리고 또 없어요? 상신 5인 이상이 아니면은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필요 없다고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해고하면 돼요. 1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거 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남녀고평법이 2차 시험범위는 아니지만 1차 시험범위이긴 하거든요. 근데 남녀고평법에서 예를 들어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사업주한테 나 직장 내 성희롱 당했다라고 신고를 했어요. 했는데 그걸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5인 이상이냐 아니냐 그런 차이가 없어요. 그거는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근로기준법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인 이상이 아닌 경우에도 나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어요 라고 신고를 했는데 해고를 했다. 그럼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 해고를 했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똑같이 부당해고입니다. 근데 이거는 남녀고평법이고요. 남녀고평법은 2차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요. 저는 근로기준법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5인 이상이 아니면. 됐죠? 자, 여러분들 오늘 나간 프린트 첫 페이지 펴보세요. 자, 첫 페이지 펴보세요. 형아들 나봐봐요. 자, 국내에 어떤 법인이 하나 있는데 해외 법인을 또 하나 설립해서 갖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자, 국내 법인이 직원이 2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본에다가 해외 법인을 하나 설립해서 갖고 있는데 10명 있습니다. 자, 상시 5인 이상을 판단할 때 2개를 합해야 될까요? 아니면 국내만 가지고 판단해야 될까요? 국내 2명만 가지고.
자, 그러면은 얘기를 좀만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미국법 적용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일본법 적용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죠. 그러면 일본에 있는 법인은 우리나라 법 적용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아, 일본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야후, 재팬 이런 뭐 회사가 있다라고 합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 적용받아야 돼요? 걔네가 대한민국 법 지켜야 됩니까? 그거 이상하죠. 그럼 우리나라 네이버가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는데 일본법 지켜야 되나?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상시근로자수 판단할 때 국내 법인만 가지고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상시근로자수 판단할 때 뭐만 가지고요? 국내 법인만 가지고 판단한다. 첫 페이지에 있는 판례는 그거예요. 자, 볼게요. 자, 거기 볼드로 돼 있죠. 관련 법리라고 돼 있는데 그 첫 번째 단락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요. 자, 두 번째 단락.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국제근로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자,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 반가로 1 밑줄만 볼게요. 밑줄만. 근로관계의 각종 규율이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사회적 활동단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자, 다시 한번 근로관계의 각종 규율이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본에 있는 법인은 우리나라 대한민국법 적용받아요? 아니면 일본법 적용받아요? 일본법 적용받죠? 그럼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가 없네요. 그죠? 그런 얘기겠죠. 구성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11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라고 봄이 타당하다. 자, 반가로 2번 밑줄만 볼게요. 아니, 밑줄 아닌 것까지 다 볼게요. 외국 기업이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외국 노동 관계법령이 적용될 뿐이므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까지 합산하여 근로기준법 11조 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네요. 됐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2차 시험에 나오기는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쉬워요. 쉬워도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못 알아들은 사람 아무도 없죠? 자, 봐봐. 내가 한 명만 자꾸 실험을 해볼게요. 자, 예. 아니다. 자, 여기에 A라고 하는 회사가 해외법인, 러시아의 해외법인 B를 갖고 있어요. 자, 여기 한 명이고, 여기는 10명이에요, 직원이. 이렇게 있어요. 상시 5인 이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봐봐요. 다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쉬워도 너무 쉽다고요. 그래서 요거는 2차 시험에 나오기는 조금 무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됐죠? 자, 그러면은 이 사건의 판단으로 가볼게요. 원심 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미국에 본사를 둔 법인인 참가인 본사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신규 프로젝트 수주 업무를 위하여 국내에서 원고 한 명을 근로자로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럼 여기 상시 근로자 수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그러면은 여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하죠? 근데요, 선생님, 제가 이거 다 읽어봤는데 해고의 정당한 이유인지 아닌지 뭐 그런 걸 알 수가 없는데요? 맞아요. 대법원 판례 이게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적용되냐 안 되냐를 읽어봐도 알 수가 없어요.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쭉 속독으로 읽어보세요. 근데 쟤는 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꺼내지? 자, 여러분들 판례 번호를 보십시오. 판례 번호가 어떻게 돼 있어요? 2023 뭐라고 돼 있습니까? 두라고 돼 있죠. 무슨 소송이에요? 행정소송이죠. 행정소송인데 자, 읽어보면은 이 사건의 판단인데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소송법적인 용어가 나오네요. 딱 세 글자가 눈에 딱 띄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글자가 눈에 띄나요? 참가인이라는 표현이 눈에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요 정도만 가지고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요거 행정소송인데 어딜 거쳤을까요? 예, 노동위원회 거친 것 같아요. 그죠? 노동위원회 거치고
법인인 참가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은 근로자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법인은 근로자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원고가 근로자고, 즉 그 얘기는 원고가 근로자라는 거는 중노위에서 원고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겠죠. 원고가 졌어요. 그래서 뭘 제기했을까요? 취소 소송을 제기했겠죠. 그죠? 원고가 져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법인이 중노위 이겨라 라고 끼어들었겠죠. 그죠? 그래서 행정소송 구조를 여러분들이 알면은 다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원고가 진 이유가 뭘까요?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을 거예요. 중노위에다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을 텐데 중노위는 상시 근로자 수가 1인이다. 따라서 너를 해고하는데 정당한 이유는 필요 없다라고 해서 원고를 지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원고는 이거를 취소해달라라고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사용자는 아니다. 중노위가 이겨야 된다라고 해서 참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법인인 참가인이라는 표현이 나왔겠죠. 그죠? 그런 거는 선생님 읽어봐도 하나도 알 수가 없는데요? 아니요. 행정소송 구조를 알면은 다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아니, 노동법만 배울 때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행정쟁성도 한 바퀴 돌고 왔잖아요. 그러면 다 짐작해내야죠. 그죠?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봅시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상시 5인 이상이냐 아니냐가 또 쟁점인 사건입니다. 상신 5인 이상이냐 아니냐가 또 쟁점인 사건인데 자, 형아들 나 봐보세요. 나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할게요. 자, 형아들 하이닉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이닉스의 상시 근로자 수를 카운트할 때 삼성전자 직원을 합해야 될까요? 합할 필요가 없을까요? 자, 만약에 하이닉스 직원 수를 세는데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데 삼성전자 직원을 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러면은 늦지 않았어요. 정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늦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따로따로 세야죠. 하이닉스 직원 몇 명인지 삼성전자 직원 몇 명인지 당연히 따로따로 세야죠. 자, 근데 자 여기 보세요. 그게 당연히 원칙입니다. 따로따로 세는 게. 근데 이건 제가 겪은 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 25평 남짓 되는 사무실이에요. 25평 정도 남짓 되는 사무실인데, 자, 여기 이렇게 파티션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파티션 뭔지 아시죠? 사무실에 파티션이 이렇게 쳐져 있고, 이렇게 책상, 이렇게 책상이 뭐 이렇게 놓여 있고, 이렇게 파티션 이렇게도 쳐져 있고, 책상이 또 이렇게도 놓여 있고, 여기 우두머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갖고 진두지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무실입니다. 25평짜리 사무실. 괜찮죠? 자, 근데 A라는 법인이 하나 있는데 법인 등기부를 보니까 주소가 여기 있는 요 사무실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B 법인이 있는데 등기부를 보니까 얘네도 요 사무실이야. 자, 그 다음에 C 법인이 있는데 얘네 법인 등기부를 보니까 그것도 여기 사무실이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여기에는 A의 대표이사가 앉아있고, 여기에는 A 직원이 앉아있고, 여기에는 A 직원, 여기에는 A 직원, 여기에는 B 직원, 여기에는 B 직원, B 직원, C 직원, C 직원, C 직원, C 직원,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장소는 다 저 사무실 아니거든요? 다 사무실 아니에요. 한 사무실에서 A, B, C 3개의 법인 직원이 모여가지고, 같은 일을 합니다. 같은 업무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이거 물 동그라미 그릴 필요도 없어. 이게 뭐냐면 스마트폰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에 단체 채팅방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여기 있는 A 대표이사가 업무를 지시를 하고요. 여기 B회사 직원도 여기 B회사 직원들도 다 얘가 시키는 거 하고 C회사 직원들도 다 얘가 시키는 거 하고 그냥 다 얘가 시키는 거 해요. 물론 여기에 뭐 그 다음에 병 이런 식으로 대표이사는 따로 있는데 저 사무실에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등기부상으로는 대표이사가 따로 있는데 저 법인에 나타난 적은 없어. 그런 것 보고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예, 바지사장이라고 하는 거죠. 바지인 듯해요. 바지인 듯하고 그냥 여기 있는 요자가 시키는 걸 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단체 채팅방 보니까 여기 있는 대표가 여기 있는 A사 직원한테 야 여기 있는 C사 직원 채용해라 이런 일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B사 직원한테 야 이 A회사 거래처랑 연락해라 이럽니다. 자 그럼 보세요. 상식적으로 삼성전자 직원은 상시근로자수 판단할 때는 삼성전자 직원만 세고 하이닉스 직원 상시근로자수 판단할 때는 하이닉스 직원만 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저 상황을 보니까 분명히 등기부상으로는 법인이 따로 있는데 마치 하나의 사업인 것 같지 않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법인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할 때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법리가 새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읽어봤을 때 사례형으로 내기에 매우 충분해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얻은 교훈은 역시 똑같습니다. 시험은 빨리 붙어야 되는구나. 왜냐면요, 저는 제가 2013년부터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상시근로자 수를 강의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2차 시험에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던 것도 2차 시험에 고려 대상이 되는 요런 날이 예, 미안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붙고 싶었겠죠. 예, 물론 여러분들도 붙고 싶었을 텐데 아무튼 미안하고 자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자 거기 가부터 볼게요. 가 밑줄만 볼게요. 자, 근로기준법의 적용 단위가 되는 같은 법 11조 1항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하면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사회적 활동 단위를 의미한다. 법인격의 분리 여부가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우선적 기준이 되므로 법인격이 다른 기업 조직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즉 법인이 다르면 하나의 사업장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다만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여러 개의 기업 조직 사이에 밑줄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들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업무의 종류, 성질, 목적, 수행 방식 및 장소가 동일한지 그 다음 줄에 노무관리가 기업 조직별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사업 주체 내지 경영진에 의해 통일적으로 행사되는지 그 다음 줄에 인적 물적 조직과 재무회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운영되는지 등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인데 저는 알맹이만 읽었고요. 제가 안 읽은 부분 있죠? 그건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제가 읽은 건 그냥 알맹이만 읽었습니다. 알겠죠? 다 읽으면 시간이 아까우니까. 자. 여기 있는 요 사실관계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다 못 외워요. 다 못 외우는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원고가 있는데요. 예, 한국 법인입니다. 국내 법인이고 원고가 있는데 한국 법인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G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G는 본사를 두바이에 두고 있고요. 본사를 두바이에 두고 있고 한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어요. 영업소를 두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원고랑 여기 있는 G 한국 영업소는요. 같은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한국 영업소의 짱인 L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짱인 L이라는 여기에는 지사장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지사장 너무 멋있으니까 그냥 짱이라고 할게요. L이 등장을 해서 이 L이요. 여기 있는 이 회사 직원 가리지 않고 다 지휘 감독을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G에 무슨 북아시아 북태평양인가 북아시아인가 아무튼 북아시아 관리자 Q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 있는 Q도 얘네한테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얘네 직원한테.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갖고 있는 F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F가 얘도 지배하고 있고 얘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F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판례는 F 별로 고려 안 하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런데
여기에 참가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참가인이 얘 직원이에요. 원고 직원입니다. 원고 직원인데 여기에서 일하다가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를 했어요. 참가인을 해고를 했는데 이때 해고할 당시 이 원고 직원은 3명이었습니다. 원고 직원은 3명이었고 그 다음에 얘네 직원은 몇 명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한 6, 7명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원고는 상시 근로자 수를 카운트할 때 몇 명이다. 몇 명이라고 주장했겠어요? 3명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노동위와 참가인은 여기 있는 3명 뿐만 아니라 얘네까지도 같이 합산해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된다 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근데요. 한번 얘기 좀 해보죠. 자, 원고가 한국 법인이니까 얘가 사용자잖아요. 그럼 노동위에서 여기 있는 얘가 어떻게 됐겠어요? 원고가. 졌겠죠. 여러분들 노동위를 거칠 때는요. 진 사람만 행정소송을 제기해요. 근로자가 자기가 이겨가지고 사용자한테 구제명령을 내렸는데 구제명령을 취소해달라라고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 뭐예요? 찐따예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한테 구제명령을 내렸잖아요. 근데 그걸 취소해달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법학을 떠나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진 사람만 소재기를 한다고요. 진 사람만. 여기 있는 이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때려 맞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소재기를 하고 지금 이 참가인이 당연히 얘가 근로자겠죠? 얘는 중노위 이겨라 라고 피고 보조 참가를 한 거라고요. 행정소송법 16조에 나와 있는 그 참가. 뭔 말인지 알겠죠? 자, 한번 읽어보죠. 나로 넘어가세요. 원심 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 한국법인과 G 두바이에 본사를 둔 법인으로 한국 영업소를 두고 있다는 그 다음 줄 맨 끝에 F를 최상위 지배기업으로 둔 계열회사가 되었다. 원고와 G는 계열회사이다. 자,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 맨 끝에 원고와 G 한국영업소는 해외 호텔 판매업을 B2B 방식은 그 다음 줄에 나와 있습니다. 해외 호텔 판매업을 B2B 방식으로 수행하였는데, 이 두 회사 다 업무가 뭐예요? 무슨 업을 하고 있어요? 방금 읽었잖아요. 호텔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다 호텔 판매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었는데, 반가로 1번에 밑에서 두 번째 줄, 피고 보조 참가인은 16년 10월 17일 원고에 입사한 이래 재경팀 소속으로 회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20년 10월 22일 해고되었다. 됐죠? 그런 다음에 해고된 다음에 뭘 했겠어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겠죠. 그런 다음에 노동위원회에서 그 상시 5인 이상이냐 아니냐 이게 다뤄줬겠죠. 그죠? 자, 반가로 2. 자, 첫 번째 줄 맨 끝에 인천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고 이렇게 돼 있죠. 같은 사무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줄 또 끝에 하나의 사무실 내에서 회사별 구분 없이 서로의 업무 상황을 확인하며 협업하였으며 됐죠? 그 다음에 그 줄 끝에 자, 원고 직원들은 지의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였다. 돼 있죠? 하나의 사무실을 쓰고 얘네랑 하나의 사무실을 쓰고 여기 있는 얘네 직원들은 얘네 메일을 사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일을 하고 자, 반가로 3. 자, L은 19년 3월경 지 한국영업소 지사장으로 부임했다. 자, 그 다음 줄 위 이메일에 첨부된 L이 직원들한테 메일을 하나 보냅니다. 위 이메일에 첨부된 19년 3월 7일자 지 한국영업소 조직도에는 통합된 팀이라는 표제하에 L, 지 한국영업소 지사장을 최상위 관리자로 하여 원고와 지 한국영업소 소속 직원들이 별다른 구분 없이 담당 업무별로 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대표이사는 조직도에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여기 있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있는데 이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네, 바지라고 보면 되겠죠. 대표이사가 있는데 조직도에 아예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얘네는 뭐예요? 하나의 팀,
통합된 팀이래잖아요. 지네 스스로. 통합된 팀이래잖아. 자, 넘기세요. 자, 반가로사 맨 끝에 마지막 글자. 참가인을 비롯한 원고의 재경팀 근로자들은 원고의 재무회계 업무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회계 업무도 일부 분담하여 수행하였다. 자, 그런 다음에 다 읽지는 않을게요. 반가로사의 밑에서 네 번째 줄 맨 끝에. 또한 L은 한국영업소 인사팀 직원으로 하여금 2020년 1부터 2020년 2까지 참가인의 근태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등 참가인을 포함한 원고 소속 직원들의 인사 및 노무관리까지 담당하였다. 여기 있는 여기 L이 얘네 거 다 했다. 노무관리 담당하였다. 됐죠? 담당하였다. 자, 그런 다음에 반가로 5는 패스하고 반가로 6. 북아시아 지역 관리자인 Q는 참가인과 승진, 휴직에 관하여 직접 협의하고 이를 승인했으며 참가인에게 연차휴가 사용 현황을 알리며 자녀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고 그 다음에 세 줄 내려갈게요. 또한 Q는 원고의 재경팀 소속인 참가인과 N은 원고 직원입니다. 연차휴가에 관한 법률 자문 비용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원고 직원들의 급여 지급을 지시하는 등 원고의 재무회계 업무도 관여하였다. 반가로 7, 2020년 3월 기준 원고의 근로자는 총 12명 남짓이었는데 그중 5명은 원고에서 사직하자마자 곧바로 한국영업소 소속으로 옮겨 근무하였다. 이 사건 해고 무렵에는 원고의 상시 근로자 수는 참가인을 포함하여 3명이고 한국영업소 상시 사용 근로자 수는 6명이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쟁점이 된 거예요. 원고 직원이 3명이어서. 근데 그 뒤에는 읽지는 않을게요. 그건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먹혀가지고 읽는 건 여러분들이 읽는데 어때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기 L을 필두로 해서 전부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전부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하나의 사업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의 사업이니까 아까 전에 6명, 3명 더해서 상시 구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런 거고. 형아들, 제가 요것만 읽었다라고 해서 재밌게 잘 읽었네 이러고 끝내지 말고 여러분들 다 읽으셔야 돼요. 알겠죠? 아까 전에 첫 번째 국내랑 국외랑 있을 때는 그거는 쉬워도 너무 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사례형 나오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례형 나오면은 뭐 거의 완전 진흙탕 싸움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쉬워서. 근데 이 두 번째 사례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읽어보니까. 느낌이 없어요? 삼삼하죠? 딱 읽어보면 느낌이 오잖아. 이거 삼삼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거 사례형으로 만들만 한데 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회독 늘릴 때 이 판례 버리지 말고 계속 갖고 가세요. 알겠죠? 어차피 여러분들 시험장에 갔을 때 6문제 중에 한 4문제에서 5문제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아는 판례에서 나와요. 그리고 한 문제 정도는 이론을 물어볼 수도 있는데 4문제에서 5문제는 무조건 아는 판례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거기에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대상이 되는 판례라는 거죠. 자, 아무튼 각설하고 넘어가시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근로자와 사용자예요. 근로자와 사용자인데 여기 있는 이 근로자는 사례 문제 풀면서 이론을 같이 녹여서 볼게요. 사례 문제 풀면서. 형아들 오늘 나간 프린트 중에 이렇게 생긴 프린트 있어요. 이렇게 생긴 프린트. 자, 프린트 봤어요? 볼게요. 답안 작성법하고 이론을 같이 한번 익혀봅시다. 물음에 A사와 사이에서 10년간 서비스 용역 위탁 계약을 종료한 갑은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사를 상대로 근태법 소정의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의 주장은 타당한가? 인데 근태법상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기법상 근로자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가 근기법상 근로자니까 퇴직금 달라 이 얘기예요. 요약하면은. 됐죠? 근기법상 근로자니까.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럼 넘기지 마세요.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거 여러분들 못 외우면은
저 폭발할 거예요. 폭발해라! 아니요, 여러분들 무조건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저 폭발하기 전에 여러분들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무조건 문제제기예요. 뭐라고요? 문제제기. 이걸 뭐 논점의 정리라고 쓰던 아니면은 쟁점의 정리라고 쓰던 뭐 아무튼 좋아요. 그냥 첫 번째는 문제제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다가 이론 파트를 써야 돼요. 두 번째는 뭘 써야 된다고요? 이론 파트.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적용 파트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결론을 써야 돼요. 출제자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을 써야 돼요. 근데 보통 요 목차는 사안의 결론 요런 목차를 씁니다. 넘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안의 경우 혹은 사안의 적용 요런 목차를 써요. 목차.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거는요. 그냥 문제마다 바뀔 필요도 없어요. 그냥 픽스예요. 픽스. 저걸 뭐 쓸까 고민하는 가만 안 둡니다. 저거 고민하고 있으면 그냥 쓰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론 파트를 써야 되는데 이론 파트.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형아들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행정쟁송 문제에서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소기간을 준수했냐라고 물어봤다고. 자, 그러면은 그렇게 물어봤으면 로마자 1번은 뭘 써야 될까요? 아니에요. 논점의 정리, 쟁점의 정리예요. 논점의 정리. 그런 다음에 로마자 3번은 뭐 써야 될까요? 사안의 적용이에요. 로마자 4번은요. 사안의 결론이에요. 그거는 거기서도 달라질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저게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이고. 그런데 그럼 두 번째는 지금 제소기간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목차를 뭐라고 쓰는 게 좋을까요? 제소기간에 관한 이론적 고찰 뭐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이렇게 쓰면 돼요. 자, 행정쟁송 문제를 푸는데 질문에서 자, 갑이 소송을 제기했다. 소의 이익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로마자 1은 뭐예요? 논점의 정리죠. 그럼 로마자 3은 뭐야? 사안의 적용이죠. 로마자 4는 사안의 결론이에요. 그럼 로마자 2를 뭘 쓸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출제자가 뭘 물어봤어요? 소의 이익이 있는지 물어봤죠? 그러면 뭘 쓰면 되겠어요?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그냥 이렇게 쓰면 돼. 알겠죠? 알겠죠? 그걸 여기다가 그대로 갖고 와 볼게요. 그대로 갖고 와 볼게. 예. 봐봐요. 봐봐. 앞에 있는 친구랑 저랑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약정 기간을 2년으로 합니다. 몇 년으로 한다고요? 2년으로 한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써요. 2년 전에 나가면은 너는 나한테 20억을 물어내야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썼어? 자, 그랬더니 질문이 이렇게 나왔어. 그 약정이 유효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딱 들어봐도 뭐가 문제돼요? 그쵸? 위약예정금지가 문제되죠? 자, 그러면 지금 사례형 문제잖아. 유효한가?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로마자 1번은 뭐야? 논점의 정리지. 그럼 로마자 3은 뭔데? 사안의 적용이지. 로마자 4는 뭐야? 사안의 결론이죠. 그럼 로마자 2는 뭘까? 위약예정 금지야. 그냥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근로자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로마자 2를 뭐라고 써야 될까? 금기법상 근로자라고 쓰면 돼요. 설마 선생님 사용자 쓰면 안 돼요? 띄어내리세요. 아, 그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로자를 물었으면 근로자를 쓰는 거예요. 그죠? 근로자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는 목차를 뭘 쓸까? 되게 허망한 생각이에요. 목차를 뭘 쓸까라는 거는 진짜 숨 막히는 생각인 거예요. 물론 디테일한 목차들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도 굵직한 목차는 어차피 뻔해 뻔짜예요. 뻔해 뻔짜야.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이렇게 쓰면 된다고. 됐죠? 자, 그러면은 숙제 2로 한번 가봐. 숙제 2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인 거 아주 잘 익혀야 돼.
자, 숙제 2를 가보니까, 봐봐요. 이거 여러분들 연기 때 봤던 문제야. 자, 형아들 봐봐. 야, 너한테 좋은 기업을 소개시켜줄게. 1,000만 원을 주면 좋은 기업을 소개시켜줄게. 라고 하면서 1,000만 원을 받았어. 그런 다음에 기업을 소개시켜주진 않은 거야. 됐죠? 그랬더니 검사가 기소를 해버렸네? 너 근로기준법 위반이야? 라고 기소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질문을 봐봐요. 갑이 취업을 원하는 을과 사이에 을을 A사에 소개할선 해주기로 하면서 을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가 금기법에 위반되는지 설명하시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뭐가 문제일까? 중간 착취 금지 문제죠. 자, 그러면 이건 로마자 1번은 뭘까? 넘기지 마요. 이거 나는 넘겨야지만 알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띄어내릴지 말지 고민해야 돼요. 로마자 1번은 뭐예요? 네, 논점의 정리예요. 그럼 로마자 3은요? 적용이지. 4는 결론이지. 로마자 2는 그러면 이론 파트에는 뭐 쓸까? 중간 착취 금지지. 여기에다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이렇게 쓰면 진짜 뛰어내려야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론 파트는 그렇게 목차를 잡는다라고 하자. 그러면은 처음에는요. 그 다음부터 형아들 이렇게 하면 진짜 이렇게 했어.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 그런 다음에 요렇게 하잖아? 그러면 탈락이야. 반드시 불합격이다. 반드시 불합격할지어다. 할렐루야? 어? 반드시 불합격해요. 자, 봐봐. 이건 아무 룰이 없는 거야. 여기다 1 썼으면 여기다 뭐 써야 돼? 2. 그 다음에 여기는 3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해야지. 여기는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아무 룰도 없고 그냥 완전 잡탕밥인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 그런 다음에 요런 거, 여러분들 중에 근데 한 대여섯 명은 꼭 저렇게 할 거야. 내가 뭐라고 하든 저렇게 해. 하여간 하지 마요. 제발. 자, 그런 다음에 봐봐요. 여기에는 중괄호를 이걸 썼어. 그런데 아까 전에는 중괄호 요걸 썼으니까 여기에다가는 요렇게, 여기에다가는 가라고 해야지. 이것도 탈락이야. 왜냐? 룰이 없거든요. 이건 룰이 없는 답안이에요. 여기에서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를 양가로 썼죠? 그럼 여기도 소목차를 양가로를 써야 되는 거야. 여기에도 요렇게요. 똑같이. 뭔 말인지 알겠죠? 달라지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요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봐봐. 뭔가 쓸 게 많은 줄 알고 요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1번 요렇게 했어. 이렇게 딱 했다. 근데 뭐 별로 쓸 게 없네? 그러고 2로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가.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뭐만 있어? 1만 있지? 그럼 1이 있으면 뭐도 있어야 돼? 2가 있어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애시당초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근데 이거 막 뭔가를 쓰고 있는데, 뭐야, 2를 쓸 게 없네? 그럼 이걸 지워야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도, 나 지금 화내는 거 아니에요. 아, 오늘 첫날인데 교양 있게 하고 싶은데 뭐 미친 사람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룰 없이 답안 쓰잖아요. 여러분들 반드시 떨어질지어다예요. 룰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석사 논문 써본 사람 있죠?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써봤을 거야. 근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각주 있잖아요. 각주에 박균성 무슨 책 이름이 뭐 예를 들어서 행정법 강의. 그 다음에 무슨 뭐 박영사 출판사, 그 다음에 몇 년도, 몇 면, 이렇게 각주에다 써놨어. 근데 그 다음 각주는 보니까 박균성, 그 다음에 몇 년도 출판사, 행정법 강의. 이거는 논문 탈락이에요. 그냥, 내용은 안 중요해요. 그냥 탈락인 거예요. 저 논문은 반드시 탈락합니다. 통과될 가능성이 0.1%도 없어요. 그러니까 룰이 없는 거를 용서를 안 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 룰 없는 거 용서 못 받습니다. 알겠죠? 반드시 룰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줄뛰기도요. 룰 있게 줄뛰어야 돼요. 줄을 띄었다, 안 띄었다, 띄었다, 안 띄었다 이러면 여러분들 역시 용서 못 받습니다. 그런 데서 인상이 굉장히 나빠질 거예요. 자, 봐봐요. 자, 방금 전에 중간 착취 금지 봤죠? 그러니까 넘겨봐요. 넘겨보면 로마자 1번에서
다음 로마자 1번에서 글을 쓰는데 한 줄 띄었어요, 안 띄었어요? 띄었죠. 자, 그런 다음에 로마자 2번에서 그 다음 걸 쓰는데 한 줄 띄어요, 안 띄어요? 띄죠. 근데 여기에서 로마자 1번에서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한 줄을 띄었는데 로마자 2번에서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한 줄을 안 띄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인상이 또 나빠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중목차 로마자 2번에 아라비아 1번. 아라비아 1에서 줄 쓸 때 한 줄 띄었죠? 그러면 아라비아 2도 한 줄 띄어야 돼, 안 띄어야 돼? 띄어야 되죠? 룰을 한번 이렇게 정하면은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넘겨봐. 자, 그런 다음에 소목차 양가로 1로 갔죠. 소목차 컨텐츠는 줄을 띄었어요, 안 띄었어요? 안 띄었죠. 근데 양가로 2번에 가서 한 줄 띄었다. 그러면 또 인상이 나빠지는 거야. 이거를요, 완전히 균일하게 해야 돼. 형아들 알겠어? 선생님, 전 이런 거 잘 못하는데. 그냥 잘해, 지금부터. 그게 뭐라고요? 그냥 지키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요런 룰을 지키셔야 돼요. 알겠죠? 요런 룰을 지켜야 된다. 아이, 답안 작성은 좀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설명하니까 시간이 1시간 다 돼버렸네. 또 탄핵 안 당하려면 쉬었다 해야죠. 자, 10분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